이제 우리가 6장을 배우고 있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이제 5장까지가 강학습의 이론이고 이제 6장부터는 중요한 이론들은 다 배웠다고 보면 됩니다. 6장부터는 응용인데 6장 어떤 응용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배웠던 이론과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 딥 RL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그러니까 딥러닝과 강학습을 접목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기초적인 걸 배우는 챕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딥러닝은 사실 넌리니어한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인데 이론적으로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리니어한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위주로 배우는데 그래도 이게 배울 필요가 있고 쓸모가 있는 이유는 리니어한 이론에서 우리가 그 딥러닝의 넌리니어한 비헤비어까지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5장까지는 태뷸라 메서드였고 즉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또는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일일이 이그젝트하게 밸류 펑션 또는 큐 펑션을 구하는 게 5장까지 배운 내용인데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쓰든 뭘 길이 방법을 쓰든 뭐 쌀쌀을 쓰든 이제 6장부터는 전략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각 스테이트 또는 스테이트 액션별로 이거를 구하는 건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개수가 막 전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아질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특히 바둑 같은 문제 이런 경우에 그랬을 때는 여러 개의 스테이트를 하나로 그룹핑을 해갖고 그 각 그룹별로만 뭐 예를 들면 밸류 펑션을 구한다거나 큐 펑션을 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전략을 그 밸류 펑션을 어프락시메이션 한다. 그래서 밸류 펑션 어프락시메이션 전략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밸류 펑션 어프락시메이션 전략이 사실 뭐 이름은 생소해 보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딥 RL의 기초적인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리니어한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은 그냥 논리니어하게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바꿔치기 하면 바로 딥러닝과 RL이 결합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디파인을 해야 될 것은 스테이트 개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스테이트들을 좀 뭐랄까 하나로 그룹핑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좀 뭐 여러 개를 하나로 퉁치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방법론이 도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전반적인 방법론을 이름하여 피처 벡터라고 피처 벡터라는 이제 개념을 좀 이따가 도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피처 벡터를 가지고 어떻게 리니어하냐, 난리니어하냐를 어프락시메이션 할 거냐를 이제 이따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딥러닝을 대부분 뭐 배웠거나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 텐데 딥러닝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이라는 게 있죠. 로스 펑션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거의 동일한 방법론을 다루다 보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이 디파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슈퍼바이즈 러닝의 그러니까 머신러닝 슈퍼바이즈 러닝의 리그레션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적용을 합니다. 왜 리그레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리그레션을 하기 위해서는 티피컬하게 많이 쓰는 오브젝티브 또는 코스트 로스 펑션은 L2
놈이었죠. 그래서 그 L2 놈에 대한 정의를 mean square value error라고, 즉 밸류 펑션에 대한 L2 놈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겠다. 즉 아이디어란 밸류 펑션, 이거는 아이디어라는 거니까 계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 파라메터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에 스퀘어드 에러의 합을 로스 펑션으로 쓰겠다. 이걸 최소화시키는 요 W를 찾겠다라는 게 이제 이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L2놈하고 다른 점은 여기에 웨이팅 팩터가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각 스테이트별로 L2놈을 계산하는데 이 스테이트들이 유니폼하게 방문이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스테이트는 자주 방문하고 어떤 스테이트는 덜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웨이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MDP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마르코프 프로세스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한 2장인가 3장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한참 지나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성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정보이론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이론에서도 이게 중요한 토픽을 다뤄줬었죠. 그래서 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학습이 다른 문제는 MDP 프로그램이고 MDP 프로그램은 마르코프 프로세스의 하나의 서브셋이니까 당연히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스테이셔너리한 디스트리뷰션을 웨이팅 팩터로 쓰자라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요거는 이론이고 실제 현실은 약간 다릅니다. 실제 현실은 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그럼 쉽게 구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되게 구하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은 뮤라는 놈은 어떤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있으면은 뮤 곱하기 p라는 이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려면 p라는 트랜지션 프로버빌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즉 RL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모델 베이스드 방법이어야만 가능해진다. 근데 우리가 지금 5장 이후부터는 모델 프리로 이미 전환을 했죠. 모델 프리로, 즉 P를 몰라도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미 모든 상황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P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론적인 분석할 때만 쓰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미는 빼버리고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적화 이론을 대학원생 중에 배운 사람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배운 사람들은 뭐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L2 놈은 기본적으로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글로벌 옵티멈이 딱, 그러니까 로컬 옵티멈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로컬 옵티멈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SGD가 적용됐을 때 항상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SGD는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긴 했는데 딥러닝 배운 사람들은 딥러닝의 뭐 기본적인 최적화 원리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SGD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뭐 리니어하든 넌리니어하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딥러닝으로 바꿔치기가 되면은 글로벌 옵티멈을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이게 컨벡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프락시메이션이 리니어할 때만 컨벡스라는 걸 보일 수 있어서 당연한 얘기인데 딥러닝은 로컬 옵티멈만 찾지 글로벌 옵티멈은 개런티가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머신러닝을 배운 사람한테는 뭐 그냥 많이 봤던 식입니다. 어떤 파라메터를 업데이트할 때 이전 파라메터에서 에러 펑션의 그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마이너스를 취하는 이유는 그 반대 방향 하기 위해서 그 계산을 한다. 그래서 좀
다 아는 얘기지만 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러한 로스 펑션이 있다. 그러면 글로벌 옵티멈이 요점에 있다고 치면 자 x축은 w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w는 하이디멘저널한 벡터인데 현황량 원디멘저널로 표시를 한 겁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w는 원디멘전이 아니고 임의의 멀티디멘전이다 라고 상상력으로 그림을 확장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니셜 컨디션 뭐 여기 W0에서 시작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슬로프를 계산하는 거고 그레디언트 100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방향으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미니멈은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그레디언트에다가 이걸 러닝 레이트라고 하죠. 이 알파를. 그러니까 우리가 TD 러닝에서 그냥 알파를 그냥 업데이트 파라미터라고 봤는데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으로 가면서 이 TD 러닝의 알파가 우리가 머신 러닝에서 알고 있던 러닝 데이터하고 같은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뒤집어주기 위해서 이게 마이너스 쳤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머신 러닝에서 여러분들 다 배우는 내용인데 그냥 2, 3분 요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퀘어드 에러를 미분을 하면 앞에 2가 튀어나오고 뭐 캔슬되고 이거에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캔슬되고 포지티브 되고 요거에 그레디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합성함수 미분으로 쉽게 맺어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SGD 메서드의 그냥 뭐 정의라고 봐도 되겠죠. 자, 아주 재미난 사실은 이게 리니어하든 넌리니어하든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이 딥러닝 쓰면 넌리니어한 거고 이따 설명하는 리니어한 메소드 쓰면 좀 더 이 그레디언트 식이 간단해집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디어란 밸류 펑션은 미리 알 수 없으니까 그 아이디어란 밸류 펑션이 원래 정의가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 아이디어란 밸류 펑션은 정의가 토탈 리턴에서 왔죠. 그 expectation에서. 그렇죠? 뭐 given s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생략하고. 그래서 expectation까지는 구할 수는 없으니까 몬테칼로 방법론으로 하나의 샘플만 가져올 수 있다 그랬죠. GT로 밸류 펑션을 바꿔치기 하면 이제 이 어프락시메이션 방법론을 이용한 몬테칼로 방법. 자,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방법론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보면 우리가 3가지 방법을 배운 겁니다. 몬테칼로 방법, TD 방법, 그 다음에 TD 람다 방법.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사촌관계라 사실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3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그 4장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이제 또 컨트롤에서 5장에서 그대로 쓰였고요. 몬테칼로 방법, TD 방법을 쌀쌀하고 불렀고 그다음에 TD 람다를 쌀쌀 람다라고 불렀고 그냥 TD가 쌀쌀로 바뀐 거 말고는 없었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3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6장에서도 이 방법론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펑션 어프락시메이션 플러스 몬테칼로 방법, TD 방법, TD 람다 방법 그냥 이 3가지가 그 이밸류에이션 즉 그냥 V나 Q를 구하는 쪽에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Q를 구하는 거라 그랬죠. 컨트롤은 Q에 대해서 이제 TD 그러니까 몬테칼로 방법 네 컨트롤에서 TD를 쌀쌀라고 그랬죠. 쌀쌀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컨트롤에서 TD 람다를 쌀쌀람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4부장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도가 조금 밀려있는 관계로 이제 응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몬테칼로 방법은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뭐 이니셜라이제이션 어쩌고저쩌고 하고 각 에피소드별로 뭐 나오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타겟을 GT를 써서 한다. 근데 이거의 이제 근본적인 한계는 뭐였냐면 여전히 몬테칼로의 근본적인 단점이 여기서 그대로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몬테칼로의 단점이라고 했죠. 에피소드가 끝날 때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알고리즘이다. 몬테칼로는 사실 쓸모없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나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배운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 TD 람다 백워드 버전으로 놀랍게도 이 쓸모없는 알고리즘을 실제로 쓸모있게 만들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TD 람다 백워드 알고리즘이 아름다운 이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예고했던 피처 벡터. 무슨 얘기냐면 스테이트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놈들을 좀 뭐 그룹핑을 짓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하나로 퉁치거나 비슷한 얘기인데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런 방법론을 피처 벡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있으면 n 디멘저널의 벡터로 바꿔치기 하는데 각각의 엘리멘트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디파인할 수가 있습니다. x1부터 xn까지. 그래서 이거를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푸리에 베이시스로 1부터 n까지 하면은 푸리에 베이시스 메서드가 되고 뭐 예를 들면 x1부터 n까지 약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펑션 같이 생긴 그런 펑션으로 대체하면 이게 그 저기 커널 베이스드 메서드가 됐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딥러닝에서 레이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딥러닝 방법론이 있습니다. RBF라고 그런 방법론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너럴한 테크닉이다. 그래서 X1, XN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방법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커널 얘기했고 얘기했고 웨이블렛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RBF도 관련이고 그다음에 뭐 메모리 베이스드 방법 요거는 실제 데이터 샘플들을 계속 저장을 하면서 이용하는 방법 이걸 non parametric 메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머신러닝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다 있을 건데 SVM이라는 게 대표적인 이제 이 non parametric 방법입니다. 이전 트레이닝 데이터 이그젬플들을 다 메모리에 저장하고 인퍼런스 할 때 사용하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단순 무식한 방법 이런 방법들이 딥러닝에 나오기 전에 많이 쓰였다라는 얘기고 뭐 디시전 트리 같은 방법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는 스테이트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과 좀 유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X1, XN을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예를 들면 뭐 로봇을 컨트롤하는 RL 프로그램이 있을 때 로봇의 관절이 뭐 7개가 있다. 그러면 그 관절이 절대 좌표 축의 원점에서 뭐 거리들 7개 관점에 대한 거리면 3차원 벡터가 7개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런 피처 벡터들 X1, Xn까지를 쭉 디파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주식 시장에 예를 들면 각각의 타임별 어떤 특정 타임에서 뭐 예를 들면 나스닥 인덱스, 코스닥 인덱스, S&P 500 뭐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여러 숫자들을 5개를 모으면 5디멘저널한 피처 벡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처 벡터의 직관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복잡한 하이디멘저널한 스테이트를 요약하는 방법이다.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좀 이따 이제 예시가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1000개의 스테이트에 있는 놈을 100개씩 10개 그룹으로 나누면 10개의 어떤 그룹에 대한 그냥 하나의 밸류로 퉁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0디멘저널한 스테이트를 10디멘저널한 피처 벡터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피처 벡터의 좀 객관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디멘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S라는 디멘전을
D라는 디멘전으로, 그러니까 D가 S보다는 작아지겠죠, 당연히. 아주 작다는 이렇게 더블 부등호를 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요 노테이션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피처 벡터에 몇 가지 예시들을 이따가 이제 좀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 피처 벡터가 주어졌을 때 리니어한 어프락시메이션 중에 가장 단순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자, X라는 피처 벡터는 말 그대로 벡터입니다. D디멘저널한, 아니 N디멘저널한. 그러면 여기서 사실 D하고 N하고 같네요. 어쨌든 그 피처 벡터를 가지고 XS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스칼라를 D라는 디멘전에, N이라는 디멘전의 벡터로 바꿔치기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가장 간단한 리니어한 펑션을 구성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웨이트 파라미터도 W라는 N디멘전 또는 D디멘전의 벡터가 있다고 치면 가장 간단한 리니어한 펑션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선형대에서 배운 사람들은 이너 프로덕트, 내적이 가장 간단한 리니어 펑션이라고. 왜 이게 왜 리니어하냐? 예를 들면 이게 W에 대해서도 리니어하죠, 그죠? 그다음에 피처 벡터 X에 대해서도 리니어합니다. X1 더하기 X2 하면 두 개 합으로 분리가 되버리죠. 그래서 내적이 가장 간단한 리니어 함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네이션을 가지고 또는 이너 프로덕트로 우리가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풀었으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얘기고, 이제 아까 민스퀘어에다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expectation 파이 안에 그 뮤라는 스테이트 세너리 디스트리뷰션까지 포함이 되는 통계적인 평균을 해야 되니까. 자, 리니어한 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 그레디언트는 항상 W에 대해서, 파라메타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취하는데, 이 이너 프로덕트에서 W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뭐가 나오냐? 이거를 미분을 W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뭐가 남죠? 예? 예? 크게? X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그냥 X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레디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러 텀이 있고 그레디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리니어한 어프락시메이션 할 경우는 여기 SGD 식에서 이놈이 XST로 바뀐다. 피처 벡터가 곱해진다.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W도 벡터죠. W하고 X의 디멘전은 같습니다. 이놈은 스칼라고 에러 텀은 거기에 벡터가 곱해져서 사실 두 개의 벡터가 더해지려면 당연히 디멘전은 같아야겠죠. 그래서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뭐라 그럴까 어비어스한 피처 벡터는 뭔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것을 머신러닝에서 원핫 벡터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스테이트의 개수가 1000개면 피처 벡터를 1000디멘전을 만들 수 있고, 원핫 벡터로 피처 벡터를 디파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 무식한 피처 벡터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디멘전 리덕션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스칼라를 어떻게 보면 1000디멘전의 벡터로 바꿔치기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스테이트면 1, 0, 0, 0, 0. 두 번째 스테이트가 나오면 0, 1, 0, 0, 0. 세 번째 스테이트가 나오면 0, 0, 1, 0, 0. 첫 번째 스테이트가 나오면 0, 0, 0, 0 하고 끝에만 1. 이런 게 원합 벡터라고 부르는 거죠. 머신러닝에서.
그래서 가장 단순 무식한 피처 벡터는 이런 원합 벡터로 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사실 펑션 어프락시메이션 철학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에서 피처 벡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피처 벡터의 핵심적인 기능이 뭐라 그랬냐면 디멘전을 줄여주는 거라 그랬죠. 근데 스테이트를 1000개가 있는데 1000디멘전으로 바꿔주는 거는 전혀 리덕션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이 워스트 케이스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를 따져보는 이유는 뭐냐면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이 어프락시메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프락시메이션은 이그젝트한 것까지 포함하는 슈퍼셋이다 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6장에서 이 다루는 이론들이 어프락시메이션이니까 이거 허접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큰 오산이라는 얘기. 이거를 이그젝트하게 즉 5장까지 배운 태블러 베이스 메서드로도 그대로 매핑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6장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동안 배웠던 거에 부분 집합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그거를 포함하는 슈퍼셋이다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태블러 메서드 5장까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으로 표현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피처 벡터를 이렇게 원합 벡터로 바꿔치기 했을 때 1000개 스테이트가 있는데 1000디멘저널의 원합 벡터로 바꿔치기 했을 때 그러면 밸류 펑션을 보면 태블러 베이스드 방법으로 보면 스테이트가 1부터 1000까지 있고 테이블에서 첫 번째 칼럼 1부터 1000이고 S에 대한 거죠. 이게 태블러 방법이니까 1부터 1000까지 있고 두 번째 칼럼은 V1, V2, V1000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체하냐면 이거를 W 벡터로 대체해버려요. 파라메터 벡터. 좀 되게 이상한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파라메터가 밸류 펑션이 된다고 좀 되게 이상한데 말이 됩니다. W에 V를 넣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게 뭐가 되냐면 VST가 어떤 특정 i번째 스테이트에 해당된다고 하면 i번째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이 이그젝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프락시메이션 같지만 이그젝트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뭐 놀라운 것 같기도 하고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어프락시메이션이 굉장히 제너럴한 거다. 즉 이그젝트한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태블러 베스트라는 거는 이그젝트한 걸 얘기합니다. 어프락시메이션을 안 쓰는.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경 설명을 하면서 6장에서 배우는 이 SGD 방법론, 리니어든 넌리니어든 우리가 4, 5장에서 배웠던 몬테칼로 TD, 그 다음에 TD 람다 이 세 가지 방법론을 계속 결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몬테칼로 타겟을 GT로 바꾸고 업데이트하는 거. 델타 W라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항을 얘기합니다. 어디 갔냐요? 네, 여기 두 번째 항을 델타 W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항을 델타 W라고 하면 이전 W에 델타 W 하면 넥스트 W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식을 다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요것만 따지겠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몬테칼로일 땐 타겟을 GT로 쓰고 TD0일 때는 원 스텝 루케어를 쓴다 그랬죠. 당연한 얘기고 TD 람다는 GT 람다 즉 그 모든 n 스텝 리턴들을 람다로 엑스포넨셜 웨이트
에버리지를 취한 게 GT 람다였죠. 앞에 원마이너스 람다 노멀라이제이션 팩터 넣고. 자, 그래서 4장에서 배웠던 거 그냥 한꺼번에 원페이지로 다 요약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4장에서 몇 줄을 배운 게 그냥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 다 배웠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머신러닝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의 리그레션을 우리가 갖다 쓴다고 그랬었죠. 이제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주어졌으면 타임 스텝이 1부터 터미널 스테이트 T까지 쭉 주어지면 방문하는 스테이트 S1부터 S2, ST까지 있겠죠. 그러면 각 스테이트별로 이게 몬테칼로 방법이니까 그 이후의 모든 리턴 값들을 디스카운티드 썸 해버리면 그게 토탈 리턴이 되죠. 그게 GT가 됩니다. 그 타임 스텝별로 GT들하고 S1하고 이렇게 모으면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S들을 머신러닝의 인풋 벡터 X라고 보고 G들을 머신러닝의 레이블 그라운드 트루스 Y라고 보면은 X, Y 페어들의 T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한 에피소드에서.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100개다 그러면 100T개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배치 사이즈가 100T인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뭘 하는 거냐면 이 배치 데이터를 가지고 커브 피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S1들이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까 피처 벡터 형태로 요약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처 벡터가 오리지널 스테이트들을 뭐라 그럴까 그룹핑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디멘전 리덕션에서 그냥 러프하게 표시해 주는 형태가 되는데 그 피처 벡터 인풋 X i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스테이트에 대한 공간이다. 라고 치면 이미 엔디멘저널 스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S1이 스테이트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XS1입니다. S1이 나오면 그냥 XS1을 피처 벡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S2가 여기고 S3가 여기다. 근데 이 전체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덴스한 공간인데 모든 점들 다 표시해야 되는데 피처 벡터들은 띄엄띄엄띄엄띄엄만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여기 어떤 새로운 스테이트가 여기 하나 동그라미로 주어졌다. 이게 배치 데이터의 어떤 스테이트라고 그러면 기존의 태블라 방법으로 이걸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프락시메이션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요놈과 요놈과 뭐 평균을 가지고 여기를 밸류 펑션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커브 피팅하는 방법. 머신러닝에서 커브 피팅 그럴듯한 용어로 표현했을 때 리그레션이라고 부르죠. 리그레션과 커브 피팅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값도 자동으로 계산돼 버리는. 왜냐하면 커브를 제너레이트 하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펑션에 대한 이런 스캐터 플롯이 있는데 커브 피팅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폴리노미얼 같은 걸 이렇게 이어붙이는 거죠. 그럼 원래 있었던 요 데이터 X로 표현된 데이터 포인트 외에 다른 포인트에 대한 값들도 나오죠. 자, 그게 커브 피팅의 정의입니다. 그런 걸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배치 데이터에, 즉 에피소드에 나타나지 않았던 스테이트도 동시에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점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뽑아서 쓰는데 중간중간에
표현이 안 된 부분들까지도 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머신러닝의 리그레션인 거죠. 슈퍼바이즈 러닝의. 그래서 그 방법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 리그레션의 대표적인 로스 펑션은 L2놈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L2놈 쓰는 거고요. 리그레션에서 L2놈 안 쓰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바보죠 그냥. 왜냐하면 리그레션에서 티피컬하게 쓰는 게 L2놈이니까. 네. 자, 그래서 몬테칼로 방법에 대해서 리니어한 방법 썼을 때 이게 그레디언트가 X니까 이렇게 쓴다 라는 얘기고, 리니어할 때 옵티멈으로 가는데 몬테칼로 방법이 넌 리니어할 때는 옵티멈으로 가지 않고 로컬로 간다 뭐 이런 얘기고, 이건 다 아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몬테칼로 방법론이고 TD 방법론. 자, G 대신에 원 스텝 루커 헤드를 쓰는 겁니다. 현재 리워드, 넥스트 타임에 감마 V 이것들을 데이터셋으로 놓고 열심히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그 슈퍼바이즈 러닝의 리그레션을 돌려서 자, 그래서 델타 W는 이제 이런 TD 에러였죠. 이게 우리가 지난 4, 5장에서 배웠던 거기에 그레디언트를 곱하는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이 리니어한 놈은 글로벌 옵티멈에 거의 가까이 가는데 왜 거의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몬테칼로인 경우는 이그젝트하게 가는데 리니어한 경우는 조금 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 이유가 이 리니어한 TD 방법은 사실은 이그젝트한 SGD 방법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젝트하지 않은 SGD 방법을 세미 그레디언트라고 하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실 리니어한 방법에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그냥 이렇게 피처 벡터로 바꿔치기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틀린 거라요. 왜 그러냐면 이 L2놈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여기서 L2놈은 요거의 제곱이었는데 이건 미분하면 지금 W가 여기 하나에만 있으면 이걸 X로 대체도 되는데 여기에도 있죠. X. 그래서 사실은 이거의 그레디언트가 XST가 아니고 트루 그레디언트는 이게 아니고 실제 그레디언트는 트루 그레디언트는 뭐냐면 XST 빼기 감마 XST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해야 되는데 피처 벡터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가 귀찮아지는 이런 추가적인 텀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는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만 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rue SGD 아닌 어떤 엉뚱한 알고리즘을 쓴다는 얘기죠. 그 엉뚱한 알고리즘은 세미 그레디언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쓰면 true 글로벌 옵티멈으로 컨버지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이걸 쓰니까 엉뚱한 대로 컨버지를 합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컨버지를 하긴 하는데 약간 좀 살짝 다른 데로 컨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디로 컨버지 하는지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세미 그레디언트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요약이 돼 있죠. 나머지는 다른 몬테칼로 방법하고 이그젝트리 동일합니다. 이 수도 코드는 업데이트하는 식만 살짝 바뀐 거죠. 타겟이 이렇게만 바뀐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자, 아까
양극단이 있는데 스테이트 피처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그러니까 정말로 단순 무식한 방법, 아무것도 디펜전 리덕션을 안 하는 방법이 아까 원합 벡터를 쓰는 방법이었죠. 이게 하나의 극단이고, 정말로 디펜전 리덕션을 그냥 직설적으로 해버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예시를 들었듯이 1000개의 스테이트가 있으면 2개씩 100개씩 묶어갖고 10개 그룹이 나오죠. 그래서 피처 벡터를 아니면 피처 벡터를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100까지 스테이트면 그러니까 피처 벡터가 텐전의 벡터가 되는 거고, 스테이트가 1에서 100 사이면 10000, 그다음에 스테이트가 101에서 200 사이면 01000. 그래서 예를 들면 901에서 1000 사이면 마지막만 1이고 나머지는 0. 그래서 이런 방법론, 이것을 스테이트 애그리게이션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 스테이트를 그냥 하나의 스테이트로 퉁치겠다는 얘기. 이게 멋있게 표현해서 스테이트 애그리게이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랜덤 워크 문제에서 우리가 지난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4-2장에서 우리가 이런 몬테칼로 TD랑 몬테칼로를 비교할 때 이밸류에이션 하면서 그 TD하고 몬테칼로의 성능을 비교하면서 그 5 스테이트를 갖는 랜덤 워크를 이그젬플로 공부한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5가 아니고 1000개 스테이트로 늘린 겁니다. 문제를 200배로 늘려버린 거죠. 그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왼쪽에 1000개에다가 제일 왼쪽에 터미널 스테이트 하나, 제일 오른쪽에 터미널 스테이트 하나, 그래서 총 1002개가 있는 거죠. 스테이트가 1부터 2, 마지막이 1000, 그다음에 여기 터미널 스테이트, 여기 터미널 스테이트. 그리고 이게 이밸류에이션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컨트롤이 아니고 V만 구하는 문제니까 팔러시가 주어져야 됩니다. 팔러시는 랜덤 팔러시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로 갈 때 -1, 일로 갈 때 +1, 나머지는 다 제로. 그리고 항상 가운데 스테이트에서 출발한다 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죠. 약간 디테일한 건데 1000개의 스테이트가 있으니까 이거 스테이트를 한 단계씩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팔러시가 좌 아니면 우죠. 근데 랜덤 팔러시니까 유니폼리 랜덤한 팔러시로 하면은 여기서 출발하면 500스텝 지나가야 터미널 스테이트에 500스텝 이상을 가야만 갈 수가 있죠. 근데 중간에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가면 더 오래 걸릴 테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컨버전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문제를 이상하게 꼬아갖고 오른쪽 액션을 취하면 오른쪽 100개 중에 아무 데나 하나 가기. 그다음에 왼쪽 액션을, 그러니까 액션은 좌우가 맞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액션이 있는데 스테이트 트랜지션은 약간 좀 특이한 게 한 스텝만 왼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왼쪽 100개 중에 아무 데나 하나 가기. 그다음에 라이트로 가면 오른쪽 100개 중에 아무거나.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몬테칼로 방법으로 이런 파라미터로,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한 이런 100개씩 그룹핑을 해서 100개씩 하나의 밸류 펑션을 퉁치겠다는, 그렇게 해서 몬테칼로 방법으로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true value 펑션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저기 뭐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는 사실 시험 문제 비슷한 거에 나왔었는데, 그럼 5 스테이트니까 손으로 풀 수 있었고 1000개 풀라 그러면 여러분들 짜증날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아마 1시간 내로 풀기도 했고, 그러니까 벨만 이퀘이션을 다이렉트하게 풀기는 어렵고, 벨만 이퀘이션이 안 되면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쓰면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플러스 이터레이션, 밸류 이터레이션을 써갖고 하면 트루 밸류 펑션을 쉽게 컨버지해서 구할 수 있는데, 예상할 수 있듯이 이거는 사실 문제를 안 풀어도 답이 뻔히 보입니다. 그냥 제일 왼쪽이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이 플러스 1이니까 밸류 펑션이 그냥 거의 리니어하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안 풀어도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트루 밸류 펑션은 직선이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근데 지금 1에서 100까지 하나의 밸류, 100에서 200까지 하나의 밸류,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뭐라 그럴까요? 데이터 처리할 때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퀀타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밸류 펑션을 퀀타이제이션 한 거니까 직선을 퀀타이제이션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단파 모양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몬테칼로 방법을 하면 이런 계단파 모양의 펑션들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 이그젝트한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르코프 체인이니까. 그러면 그 이그젝트한 스테이트 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뮤는 이런 삼각형 모양의 직선이 두 개로 만들어진 이런 모양의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라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 뭐 굳이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싶으면 사실 여기서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티가 주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심심한 사람들은 한번 해보고, 심심하지 않은 사람은 뭐 직관적으로 대강 이러니까 받아들이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고려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에 사실 살짝 디테일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쪽에 이 터미널 스테이트에 가까운 놈들의 요 밸류들이 정확하게 이 직선이 이 가운데점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하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가운데 집중돼 있다 보니까 스테이트가 중앙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웨이트를 가운데 가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안으로 스퀴즈가 되는 경향이 보인다는 얘기죠. 이건 뭐 TMI고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런 아주 디테일한 현상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아까 왜 이그젬플이고, true SGD가 아닌 이런 버전을 세미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버전에 대한 이제 한번 식을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델타 W가 되고, XT를 가로 안으로 집어넣으면 뭐 이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놈을 B라고 놓고 이 놈이 행렬이 되는데 A라고 놓으면 위의 식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expectation을 취한 이유는 사실은 이 모든 게 랜덤하니까 표현적인 비해를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세미그레디언트 TD가 컨버지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놈이 변화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전 W하고 다음 W가. 그 말은 여기 업데이트되는 델타 W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로가 돼야 된다. 자, 그 식이 이거죠. 그러면 그때 컨버지 됐을 때 웨이트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느냐? 뭐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 여기서 디파인 A라는 거에 인버스에 B가 돼야 된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알고리즘의 컨버지 되는 포인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컨버지 되리라는 건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컨버지 하는가,
를 조금 수학적으로 다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가 두 군데가 있죠. W에 대해서 묶어보면 교수님, 지금 그 줌에 소리가 송출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근데 언제부터 안 들렸나요? 그 아까는 16페이지 초반에 중간, 들렸어요. 예? 그 16페이지 중간부터 안 들렸다고 합니다. 16페이지. 여기서부터. 네. 자, 그래서 16페이지 좀 다시 얘기하면 뭐 그 델타 W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 이놈을 B로 바꿔치기 하고 이놈을 A로 바꿔치기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고, 이 업데이트 컨버지가 되는 거는 요 델타 W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요걸 0으로 놓으면
이런 이퀘이션 만족해야 되고 솔루션 요게 나와야 된다. 뭐 이걸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 식에서 W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놈에 대해서 묶어보면 I-알파-A라는 형태가 묶여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알파 B라는 상수 벡터 텀이 나오고 이놈이 등비 수열의 공비에 해당되니까 이놈이 아이겐밸류가 0에서 1 사이여야 되고 그러려면 A가 아이겐밸류들이 다 양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수가 되면 전체에 대한 아이겐밸류가 1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아이겐밸류의 특징 정의에서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궁금한 사람 한번 아이겐밸류 정의로 집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래서 A는 아이겐밸류들이 다 양수여야 되는데 그거는 선형대수에서 고등한 선형대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증명하려면. 그래서 A는 포지티브 데피니션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 A를 쭉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는데 뮤라는 이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이게 이론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랬죠. 실제로는 안 쓰지만 그리고 X들은 여기서 다 피처 벡터라고 그랬고 그리고 실제로는 안 쓰지만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트랜지션이 여기서 들어가니까 왜냐면 이런 expectation 때문에 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식을 벡터 이퀘이션도 바꿔치기 할 수 있는데 D는 뮤들이 다이아고널에 있는 그런 뭐 1000개의 스테이트가 있다 그러면 S1000까지 그런 나머지는 다 제로인 이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는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S가 행, S 프라임이 로우인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게 D하고 P하고 X죠. 자, X가 특이한데 X는 뭐냐면 각 스테이트별 각 스테이트별 피처 벡터들을 보통 피처 벡터들이 칼럼 벡터인데 이놈은 로우 벡터로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XS1에 대한 피처 벡터, XX2에 대한 피처 벡터. 사실은 이게 칼럼 벡터들이니까 로우 벡터로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스테이트의 개수가 K개면 뭐 이런 잠깐만요. 네. K개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피처 벡터들을 그냥 이렇게 행으로 쭉 쌓아놓은 놈을 라지 X라고 부르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방금 위에 있는 식을 위와 같은 형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 좀 복잡하게 보이는 이 식을 이 포지티브 데피니시다 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A인데 자 포지티브 데피니시의 정의는 뭐냐면 양쪽에다가 임의의 벡터 X를 곱했을 때 이게 스칼라가 되는데 항상 양쪽에 이게 포지티브 데피니시. 근데 양쪽에 X를 곱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운데 것만 따지면 된다. 이것도 이제 선형대수에서 그냥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자, 행렬이 뭐 0보다 크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노테이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형대수에서는 포지티브 데피니시라는 노테이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몇 가지 중요한 좀 복잡한 이론에 의해서 이 책의 저자인 서튼이 증명한 게 의하면은 S가 포지티브 데피니시 돼야 되는데 S가 포지티브 데피니시 돼야 되는데 이 D는 디스트리뷰션을 대각선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양수입니다. 대각성분이. 그래서 사실 이 안에 있는 놈이 중요한데 이 S가 포지티브 데피니시 되려면 대각성분은 다 양수여야 되고 각각의 컬럼들을 다 더하거나 각각의 로우들을 다 더한 거는 양수여야 된다.
라는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하게 증명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궁금한 사람은 요 논문을 찾아보면 여기 잘 유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P가 트랜지션 확률이기 때문에 이 P의 로우썸, 그러니까 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다 더한 것들은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근데 감마가 1보다 작죠? 여기서 아이덴티티는 로우썸이 항상 1이죠. 대각선 1이고 나머지 제로니까. 그러니까 1에서 감마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로우썸은 다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로우썸은 아무 문제가 없고 칼럼썸이 다 양수가 되는 겁니다. 된다는 얘기죠. 칼럼썸에 해당하는 게 all one인 어떤 로우 벡터를 왼쪽에 곱해버리면 칼럼썸이 됩니다. 그냥 all one인 벡터들을 어떤 임의의 행렬을 S에다가 곱하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all one인 벡터를 첫 번째 칼럼에 곱하면 칼럼들 다 더해서 뭐가 나오죠? 그럼 칼럼썸이죠. 첫 번째에 대해서. 두 번째 열에 대해서도 곱하면 두 번째 열에 대한 칼럼썸. 그래서 이게 각각의 칼럼들의 합을 이렇게 쭉 더한, 그러니까 칼럼이 n개가 있으면 n개의 어떤 로우 벡터로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로우 벡터들이 모든 항들이 다 양수가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그죠? 근데 이 부분만 먼저 계산해 보면 이게 트랜지션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칼럼 벡터로 봤을 때 그거를 로우 벡터로 바꿔치기 한 트랜스포즈한 것 같다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all one을 다 곱하면은 요 벡터들만 남죠. 그리고 이거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다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근데 이게 재미난 사실은 이 두 번째 항이 바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정보 이론을 배운 사람들은 이게 된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아까 설명했었나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그 정의가 된다라는 게 저번에 설명했었죠. MSV 디파인 할 때 어디 갔죠?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칼럼 벡터냐 로우 벡터냐에 따라서 약간 앞뒤가 좀 바뀐 것 뿐이고요. 그래서 뮤가 칼럼 벡터를 여기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를 로우 벡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한 것 뿐이고. 자, 이렇게 되면 요놈이 확률이기 때문에 각각은 다 양수고 1-, 감마도 양수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뭘 증명한 거냐면 이러한 업데이트 룰은 선형대수적으로 컨버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컨버지하는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에 컨버지가 된다. 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뭐 좀 더 머신러닝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하면 머신러닝에서 그 리니어 모델인 경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컨버지한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요 감마 x 플러스 1을 제외하면 그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하고 동일해집니다. 그게 사실은 true SGD의 솔루션이 돼야 되는데 요놈 때문에 요 에러 템 때문에 살짝 엉뚱한데 컨버지를 한다. 그러면 사실 원하는 솔루션에 컨버지를 안 하니까 이거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쓰는 이유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큼 큰 차이가 없나? 방금 들었던 그 1000 스테이트 랜덤 워크에 대해서 이 방법론, 지금 방금 설명한 그 PD 방법론으로 한번 컨버지 시켜보면 사실 몬테칼로 방법을 하면 이 트루 밸류 펑션 빨간 선을 거의 따라갔었죠. 아까는. 근데 TD0 방법 쓰면 살짝 기울기가 1이어야 되는데 살짝 누웠습니다. 누운 이유가 바로 그 에러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의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그리고 뭐 이건 다른 그림인데 n 스텝
우리가 리턴 알고리즘을 배웠었죠. 4장에서. 그거를 스테이트 애그리게이션 해갖고 동일한 방법으로 n스텝으로. 몬테칼로는 여기서 원스텝, 그러니까 TD0는 원스텝을 쓰고 있는데 n스텝으로 썼을 경우 기존의 n스텝 알고리즘은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n스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TD 알고리즘을 n스텝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확장은 되게 쉽죠? 아까 원스텝 루퍼 헤드를 그냥 n스텝 리턴으로 바꿔치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GT T 플러스 N으로. 그리고 GT T 플러스 N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밸류 펑션이 4장에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는 true value 펑션을 썼었죠. 그러니까 true라기보다는 중간 과정에서 업데이트된 밸류 펑션. 근데 여기서는 W로 approximate 된 밸류 펑션으로 바꿔친 것 말고는 다 똑같다라는 얘기고, 그 수도 코드는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n스텝 TD 알고리즘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달라진 거는 델타 W에서 TD의 에러 텀이 그냥 그대로 곱해졌는데 여기는 그레디언트가 뒤에 붙는다. 그거 말고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아까 뭐라고 미리 예고를 했었냐면 6장에서 배우는 게 결국 몬테칼로 TD 람다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라 그랬죠. 지금 몬테칼로 배웠고 TD 배웠고 그 n스텝을 얘기한 이유는 n스텝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거를 엑스포넨셜 에버리지한 TD 람다를 쓰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TD 람다를 이 approximation하는 방법과 결합을 해보자. 근데 여전히 이거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라는 거죠. 각 스테이트별로 이 람다 리턴들을 계산하고, 자, 이 람다 리턴은 몬테칼로랑 거의 똑같은 거라 그랬죠. 모든 미래에 있는 리턴 값들을 다 람다로 엑스포넨셜 에버리지 취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 리그레션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포워드 뷰는 아까 배운 대로 타겟을 GT 람다 리턴으로 대체하면 나머지 다 똑같다 그런 얘기죠. 포워드 뷰는 사실 우리 관심사도 아니고 정말로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백워드 뷰를 4장에서 배웠었는데 이게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놀랍게도 약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백워드 뷰를 적용할 때 우리가 4장에서는 이게 태빌라 메소드이기 때문에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라는 E라는 그 펑션이 있었죠. 그럼이 항상 스칼라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벡터가 된다. 이제 재미난 사실은 포워드 뷰를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보면 어떤 에러 텀에다가 뒤에 그레디언트를 곱해주죠. 근데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백워드 뷰 알고리즘 생각해 보면 그 에러 텀에다가 뒤에다 E라는 펑션을 곱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간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E라는 펑션 대신에 ETS라는 펑션 대신에 EST라는 펑션 대신에 그레디언트가 들어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포워드 뷰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그레디언트 대신에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가 E라는 펑션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고, 더 재미난 사실은 그레디언트는 벡터죠. 이전에 E는 스칼라였으니까 자연스럽게 E가 이제 벡터로 확장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는가를 보면은 이 E라는 놈과 그레디언트는 사촌관계여야 되니까 우리가 백워드 뷰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가 뭐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직관적으로 별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였냐면 카운터인데 디케이드 카운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식
늘어나는데 어떤 스테이트가 늘어나면 발생 안 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감마 람다로 디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면은 벡터가 있고 벡터를 감마 람다로 디케이 시키고 그 다음에 카운터는 어떤 스테이트가 나타났을 때 1이 되게 하는 그런 인디케이터 펑션 또는 원핫을 썼었는데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인디케이터 펑션 1이냐 0이냐 그걸 따졌는데 그거 대신에 여기서 바꿔치기를 그레디언트로 바꿔치기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레디언트로 바꿔치기 하는 뭔가 직관적인 배경은 이게 카운터인데 그레디언트랑 사천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카운팅을 하는데 몇 번이 나타나는가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그레디언트 크기만큼 카운트를 하면은 이게 적당히 되겠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엄밀한 설명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직관적인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4장에서는 원 ST는 S다 이런 게 들어왔는데 요거 대신에 그레디언트 바꿔치기 합니다. 근데 리니어 모델인 경우 그레디언트는 당연히 피처 벡터가 되는 거죠. 피처 벡터의 디멘전과 그 다음에 피처 벡터의 디멘전과 W의 디멘전은 다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스칼라인데 요놈이 W의 디멘전하고 같아지니까 앞뒤가 디멘전도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워드 뷰는 사실 이건 수식적으로 우리가 4장에서 포워드 뷰, 백워드 뷰가 같다라는 거 증명했듯이 똑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심심한 사람 한번 해보도록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어쨌든 직관적으로 그럴듯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어프락시메이션 하고도 백워드 뷰 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다. 자, 아주 재미난 사실은 요 델타 T는 여전히 원 스텝 에러입니다. PD 에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 스텝 에러고 뒤에다 그레디언트 대신에 2라는 벡터 펑션만 붙여주면은 백워드 뷰가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가 이밸류에이션 한 거고요. 그러니까 밸류 V를 구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컨트롤, 즉 Q 펑션을 구하는 건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그 다음에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공지가 나갔는데 프로젝트가 학기 말 바로 다음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잠정적으로 팀들을 기본 한 4명씩 구성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도 정해서 제안을 하고 학기만 시작되면 시험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학기 말 기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프로젝트 토픽을 정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발표를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